오늘의 이야기, 행복을 찾아서.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누구도 너에게 넌 할 수 없으라고 말하게끔 하지마. 그게 나라도 말이야. 알겠지? 네. 꿈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너도 할 수 없다고 할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쟁취해.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혼자 고민해봐야 소용없다. 자신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발전이 없는 고민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끝나버린다. 결단해야 한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바에야 일단 저질러 놓고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낫다. 어쨌든 나의 의지가 관철되었으므로 후자의 고민이 훨씬 생산적이다. 결과를 겁낼 필요는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재밌게 되었다고 기대해본다. 운명은 언제나 부딪혀 보는 길밖에 없다. 먼저 몸으로, 다음은 마음으로 밀고 나간다. 부딪혀 보기도 전에 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혼자 결정하고 체념하고 혼자 실망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이란 원래 벼랑 끝이다. 누군가에게 떠밀려 벼랑으로 떨어지느니 내 발로 뛰어내려 운명을 개척하는 편이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는다. 이제는 어린애도 아니다. 볼 것 안 볼 것 남들만큼 다 본 나이가 되었다. 나 하나쯤 어떻게 된다고 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세상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 주는 것도 아니다. 부딪혀 보기도 전에 단념해 버렸다면 이미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 벼랑으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내 안에 내가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다. 벽을 깨고 다시 한번 세상과 충돌해보자. 80이 넘은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는 이 나이 먹고도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것 천지며 신기한 것 투성이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야구 명언 중에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 그래서 패자도 없다. 내가 인생을 패한다면 승리자는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손에 볼 것 없는 이 싸움에서 꼬랑지를 말고 도망쳐 숨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 글은 대한민국 최고령 김묵 작가의 글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5월 19일 좌독사 우필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전에 영화를 한 편 올려드렸죠. 그 영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물론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윌 스미스와 그의 실제 아들이 출연을 해서 또 세계적인 관심과 흥행을 일으켰던 드라마, 영화 드라마인데, 저도 제 친구의 권유를 받고 추천을 받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감격,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자신의 성실성과 긍정성, 그리고 낙관성, 그리고 불굴의 의지, 그리고 더 붙여서 유머, 감각까지 겸비하면서 화장실에서 아들을 품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저도 힘들 때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 영화를 한 번씩 들춰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서두에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가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와 많은 부분이 통하있기, 있어서 먼저 영화를 준비했었고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제가 나레이션으로 넣었던 그 글이 이분입니다. 김욱 작가의 글이거든요. 이분이 올해 연세가 아마 90살이세요. 90살이실 거예요. 5년 전에 85세였으니까. 이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 이 영상과 그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맨 처음 타이틀에 제가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조금 자극적인 멘트를 올렸는데,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이런 말이 제 나오는 이유가 흔히 사회적 시간표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남들의 시선, 남들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조차 거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 생각, 그런 관습들에 대한 반골 기질이 나름 좀 있거든요, 저도. 해서 마침 강신주 작가의 책을 보다 보니까 소제목에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라는 제목이 나오길래 이번 영상과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지에 침을 뱉어라 라는 의미는 사회적 시간표와 관습에 너무 얽매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저도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윌 스미스의 영화랑 같이 올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윌 스미스는 영화에서 보면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면접 시간에 늦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면접 시간이 늦었는데, 그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면접에 뛰어가다 보니까 온몸에 페인트가 묻고, 그리고 작업복인 채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복장,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면접에 뛰어들 수 없는데, 윌 스미스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나 시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면접장에 뛰어가죠.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에서 윌 스미스가 날리는 멋진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면접 보러 온 면접관이 이런 말을 하죠. 윌 스미스에게 몰골은 엉망이고 런닝에 허름한 자켓 하나 걸치고 청바지 입고 달려온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이 만약 면접관이라면 면접 날에 페인트 잔뜩 묻고 러닝에 작업복을 입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라고 면접관이 윌 스미스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비웃는 거죠. 물론 윌 스미스 또한 그런 상황이 달가울 리는 없죠.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영화지만 그 속에서 윌 스미스가 멋진 농담을 던지면서 그 분위기를 아주 화기애애하게 만들죠. 이렇게 대답하죠.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팬티는 멋진 걸 입고 왔나 보군요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 면접관들은 윌 스미스의 재치에 깜빡 넘어가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윌 스미스는 제가 올린 영상 첫 부분에도 있지만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너에게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듣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어라, 쟁취해라 라는 의식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에 어느 정도 반골 기질도 있고 자기 나름의 뚜렷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간표와 관습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영화가 말해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메이저리그 어디죠?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명포수가 했던 말로 유명하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릿이란 책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이 성공의 원인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행복을 찾아서 영화에 나온 윌 스미스는 정말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고,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고, 그릿의 달인, 고수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간표 알람에 크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관습에도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책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처럼 내 인생의 각자 자신만의 인생의 박자가 있는데 왜 남들의 대중들의 북소리에 내 장단을 맞추어야 하고, 내 지금 계절은, 내 인생의 계절은 여름인데 남들의 계절이 가을과 겨울이라고 해서 그 계절에 굳이 맞추어야 하고 왜 강요를 당해야 하는가 라는 의미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그 말과 많이 겹쳐서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주 작가의 책이 있더라고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여러분은 만약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나무 줄기 하나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과연 이걸 놓을 수 있을까요? 계단과 사다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절벽에 매달린 채로 붙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만이 내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보둥거리고 달려있는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한 번이라도 자신이 대롱거리고 있는 그 높이를 직접 내려다 보지도 않고 겁만 먹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낭떠러지에 매달린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밤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 한참을 구르다 싶어 더 이상 이렇게 구르다가는 내가 죽지 싶어서 엉겁결에 나무줄기를 하나 붙잡았더랍니다. 물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위치가 어디쯤 되고 뭘 잡았는지. 자기가 느끼는 거는 어디 절벽쯤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한밤중이니까 주변을 확인하고 싶어도 어둠에 확인을 못하고 대롱대롱 그 나무까지 매달려 있었더랍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어둠이 가시고 해가 뜨면서 주변이 조금씩 환해지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스님이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날이 밝아서 스님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매달려 있던 그 곳은 천길 낭떠러지라고 믿었는데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고 겨우 높이가
1m 조금 넘는 높이 위에서 버둥버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1m 밑은 바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어둠 속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밤새도록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았겠죠.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모든 현실에 다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낭떠러지에 매달렸던 그 스님은 돌을 깨우치고 자신이 받으러 가려고 했던 그 수행을 멈추고 다시 절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전 책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신주 작가가 자신의 책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밟지 않아야 하고 매달려 있는 절벽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어떤 무문스님이란 분이 하셨던 말을 강신주 작가가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단이나 사다리가 우리의 당당한 삶을 막고 있었던 셈이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다.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야 한다. 아무리 도움이 되어도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린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단과 사다리는 단지 계단과 사다리뿐만 아니고 비유적으로 누군가에도 어떤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 삶을 정의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과연 내 당당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강신주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충분히 현대인들이 교훈을 얻고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올 1월에 매달려 있던 절벽에서 손을 떼었죠.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올해 90 되신 김욱 작가님의 그 글, 앞에 제가 길게 낭독해드린 글 있잖아요. 그 글이 제가 5년 전에 우연히 김욱 작가님의 책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따로 노트에 적어놓고 지금도 힘들고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그 글을 읽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면서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한테는 등대이자 아주 큰 도움이 된 그런 글귀였고요. 그 내용 중에 인생이란 원래 벼랑 끝이다 라는 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제가 2015년에 작가로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일하고 있던 것도 다 그만두고 힘들고 아주 고민이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5년 전에. 그때 문득 김욱 작가의 그 글을 읽고 그 글이 그 당시 저한테 촛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올해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갖기까지 또 정말 많은 시간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그게 해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편안을 참고 나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저한테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등대가 되어 주었던 거죠. 인생은 원래 벼랑 끝이라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오히려 더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인생이란 원래 벼랑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연기가 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혼자 고민해봐야 소용없다. 자신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다 혼자 고민하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결단해야 한다.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바에야 일단 저질러 놓고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낫다. 어쨌든 나의 의지가 관철되었으므로 후자의 고민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열쇠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저질러 놓고 고민하자. 내가 저질렀다는 것은 그 일은 내 내면의 부름, 내가 정녕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내 의지가 관철되었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을 생각했을 때 생산적이다 라는 그 글이 와닿더라고요. 결과를 겁낼 필요는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재미있게 되었다고 기대해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부쩍 생기더라고요. 운명은 언제나 부딪혀 보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운명이란 이 대상 앞에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움츠러들고 더 소심해지죠. 그럴 때 이 김욱 작가의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인생은 결국 벼랑 끝이다.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김욱 작가의 글도 그렇고 행복을 찾아서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홀로서기의 중요성,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윌 스미스와 실제 아들이 출연해서 만든 행복을 찾아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갈 곳이 없어, 묵을 곳이 없어 아들과 함께 화장실 바닥에서 아들을 품고 눈물 흘리던 그 장면은 진짜 압권이죠. 그 영화에.
그렇게 눈물 흘리던 남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만이 운명을 바꾼다고 여기며 삶을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넘어진 그 자리를 딛고서 결국 일어선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노력, 낙관적인 유머와 여유로 계단과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영화 속의 주인공, 바로 영화 행복을 찾아서였습니다. 홀로서기의 종수를 보여주는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침 김욱 작가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아주 멋진 또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5년 전에 나온 김욱 작가의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홀로서기에 정말 정수를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삼성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이죠. 그 당시 이병철 씨가 김욱 작가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김욱 작가랑 이병철 씨랑 무슨 상관이지? 해서 보니까 김욱 작가가 기자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로 오랜 기간 일을 했더라고요. 예, 그 당시 중앙일보가 삼성전자 계열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회사의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회장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제가 책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중후회라는 모임에 참석한다. 내 나이가 되면 무슨 이름이 달린 모임에 소속되기가 쉽지 않다. 동창회도 생사불명이고 군대 동기들은 전쟁통에 거의 다 죽어나갔고 옛 동료들 사후에도 내가 회사를 떠날 때 막 신병으로 들어온 몇십 년 어린 후배들이 지금은 나이 지긋한 모습으로 회장을 맡고 있다.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괜히 상늙은이가 끼어들어 중늙은이들이 주눅드는 건 아닌가 하고 지레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중후회 모임도 연례 행사는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 이따금씩 찾아간다. 중후회는 중앙일보 전직 지방 주재 기자들의 모임이다. 본사 출신은 오랫동안 데스크를 본 나 하나다. 그래도 한때 상관이었다고 모임에 찾아가면 상석에 앉혀놓고 돌아가면 술도 따라준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내가 주는 술을 피한다. 간이 어떻다, 신장 수술을 받았다, 혈관에 뭐가 쌓여서 머리 뚜껑을 열 번 했다. 모두들 죽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같다. 그런데도 나는 이 친구 저 친구 돌아가며 따라주는 술잔을 사양 안고 낼름낼름 받아 잘도 마신다. 그런 내 모습이 부럽게만 보이는 표정들이다.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퇴직 후 여지껏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어물어물 지내고 있는 게 눈에 띄는 것이 보기에 딱해 죽겠는데 한때 이틀 밤을 꼬박 새며 술잔을 기울였던 벗들이 유독이 오른 듯 술 마시지 않아도 벌게지는 두 뺨과 가판대에 널브러진 초점 없는 오징어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철학 맞아 보여 집이 멀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일어나곤 한다. 나이 먹고 제일 짜증나는 건 명색이 윗사람이라고 이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 우르르 따라 일어서는 것이다. 노인네 잘 들어가시라고 배웅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비틀대지 않고 신발 잘 챙겨 신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술집 문을 나서야만 내가 떠난 자리에 뒷말이 남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거나 신발을 빨리 못 신거나 문 앞에 비틀댔다가는 저 형님도 오래 못 가겠다는 뒷담화가 다음 안주거리로 상에 오른다. 나는 그게 싫어서 벗어놓은 구두를 신을 때부터 약호를 콱 죽여놓을 심산으로 외발로 구두끈을 묶는다.
외발로 구두끈을 묶는다는 건 쭈그리고 앉아서 끈을 묶지 않고 꼿꼿하게 선 채로 한 다리씩 가슴팍까지 올려 끈을 묶는 기술이다. 고난도 기술이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도 벽이나 기둥에 등을 기대지 않고 묶어야 폼이 난다. 쉬워 보여도 쉬운 기술이 아니다. 책에 나온 그림인데 이게 뭐 두rum인가요? 뭔가요? 이런 외발 자세로 구두를 맸다라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대단한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중심 잡기가 이렇게 하면 중심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이 기술을 처음 배운 때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내게 이 기술을 전수한 사부님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었다. 계기는 이렇다. 전날 퇴근 직후부터 아침 출근 직전까지 꼬박 술을 마시고 퍼마시고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했더니 사람 정신이 말이 아니었다. 술이라도 깰 겸 옥상에 올라가 아직은 들이킬만 했던 서울의 공기를 심호흡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로 내려가다가 초로의 노인과 마주쳤다. 은퇴 안경을 쓴 작달막한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다. 바짝 마른 몸에 양복을 가지런히 입고 있었는데 서커스에 나오는 푸들이 공 위에서 두 발로 중심을 잡듯 한 다리로 버티고 서서는 힘들게 구두끈을 묶으려는 게 보였다. 인기적을 느낀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틈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놀라서 달려갔더니 여전히 한 다리로 낑낑 깨금발질을 하며 손을 내젓는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저리 가라는 것이었다. 자그마한 늙은이가 목소리는 꽤 카랑카랑하다 싶었다. 어찌하나 보려고 계단 난간에 기대어 지켜봤다. 노인은 내가 지켜보는 걸 알고는 씩 웃다니 능숙하게 외발로 구두끈을 묶었다. 한쪽 발씩 차례로 구두끈을 꽉 조여매고는 양복 윗도리를 손으로 탁탁 털어 주름을 펴고 또 한 번 나를 쳐다보며 씩 웃는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노인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내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뒷목에서 식은땀이 났다. 이 노인네가 바로 다름 아닌 이병철 회장, 즉 우리 오야붕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최신 유행하는 몽크 스트랩, 일명 끈없는 구두를 종로에서 맞춰 신고 있었다. 노인은 슬쩍 내 구두를 쳐다보고는 어서 근무하노? 하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는 고마 나가자 하고 비상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니 어디 가서 말하지 말래? 노인은 또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는 눈치가 없다. 신발끈 묶다가 구를 뻔했다 아이가. 염려 마십시오.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조심하셔야죠. 지금의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50년 전에 그분에게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 남자가 신발끈 묶을 때 허리 숙이는 거 아니다. 예? 보기 안 좋다 한 카나. 비상 계단에는 그와 나뿐이었다. 원래는 그분 혼자였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기 안 좋다는 것일까? 그때의 나는 저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신발끈도 제대로 제 마음대로 편하게 못 묶고 살아야 되나? 라는 약간은 어이없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허리 숙이는 게 아니다. 허리 숙이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멋있게 들려 바로 다음날부터 끈 있는 구두를 신고 다니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외발로
안감질을 동동하며 끝묶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제와 새삼 그때 일을 생각해본다.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 앞에서 추레해짐을 느낀다. 늙어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했지만 늙어갈수록 내 눈치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 시선에 그만큼 적응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삶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바깥의 평가가 아니 나 스스로 내 눈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구두끈을 묶는다는 것은 일어나 두 발로 걸어가기 전의 준비 동작이다. 그 시작부터 편의를 위해 무릎을 꿇거나 어딘가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겠다는 각오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아니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조차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기 절제다. 소위 말하는 후가시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열어진다.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 말은 철이 없어져 자기만 생각하는 몹쓸 늙은이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어린애처럼 예민해지고 자아가 더욱 강해진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이병철 회장은 폐암을 앓고 있었다. 요즘이야 암도 별것 아닌 듯 말하지만 60년 대엔 암이라고 하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불치병이었다. 그 병을 몸에 지니고도 노인은 10수년을 더 살아가며 악착같이 일했다. 누군가에게는 돈독 오른 늙은이, 자본주의의 폐해, 독재 정권의 빌부터 부정축제로 이룩한 사회 악일지 몰라도 30 중반의 젊디 젊었던 내겐 하나의 롤모델이었다. 어린 내 앞에서도 외발로 서서 구두끈을 묶는 그의 모습은 나를 자극하는 채찍이 되어 주었다. 그에 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젊었을 땐 본받을 만한 선배들이 많았다. 물론 그 시절에도 상종 못할 인간들이 넘쳐났으나 그래도 세상을 이끈다 하는 자들 중에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옹고집들이 많았다. 인생 다 살았으니 이제 좀 편하게 가자고들 한다. 젊어서 실컷 남 눈치 보며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양보해 왔는데 이 나이 먹고 그러는 게 뭐가 창피하냐고들 한다. 그런데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안 그런 척 웃어야 하고 못 견디게 아파 울고 싶어도 내 나이쯤 살아오면 이런 아픔 따위 하도 겪어서 문제될 게 없다. 호기를 부려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책이 아니다. 젊은이들과 싸워보자고 시비를 걸려는 것도 아니다. 의무다. 나이 들의 끝 저쯤에 대범함과 여간에서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남게 되는구나. 추레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약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처럼 곧이어 우리 뒤를 따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외발로 구두끈을 묶는다. 비틀거리다 쓰러질지언정 무릎을 꿇고 싶지 않다. 저 이 부분을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너무 멋집니다. 이병철 회장의 그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절제, 그 자기 관리, 그 철저함 앞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옹거집이지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병철 회장의 철학에는 계단과 사다리 따위가 눈에 있을 리가 없죠.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내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인데 점점 더 나아지고 좀 더 다양하고 재밌고 교훈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 개씩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제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성의고 그리고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영상을 통해서 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조그만 자극, 그리고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이병철 회장의 일화를 통해서, 근데 이런 일화 들으면 되게 막 가슴이 뜨끈해지고 정말 막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네요.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자독서 우필사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